지방의대 붙어놓고 인서울의대 가겠다고 반수를 하는 거예요. 인서울의대 간 다음에 스카이 뭐 의대 가겠다고 또 반수를 하고, 이 짓을 계속 뺑뺑이 돌고 있어요. 대학 학벌로 우리나라에서는 살아가는 게 다 좌지우지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가스라이팅을 디톡스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년 만에 우리 성균관대 경영학과 파이낸스 전공 우리 김영환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한국 대학의 실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한국 대학 상황들이 여기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과거하고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다. 저희 때는 보통 많이 해봐야 재수 또는 삼수면 이제 장수생이다. 삼수가 이제 끝나. 와, 저런 분이 있어. 하면서 사수 이러면 와, 극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막 이랬다는데 요즘에는 그 재수, 삼수 이런 게 흔하다면서요. 다반사고 삼수, 사수, 오수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치동 일타 강사들이 뭐 오수를 해서라도 뭐 의대를 가라 이러니까는 이제는 오수는 기본이고 10수까지 가는. 진짜로요? 까지 가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도 못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신입생들이 들어온 다음에가 문제인데 들어온 다음에 반수를 계속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계속 돌아가는 거가 끝도 없이 돌아가요. 중독성이 수능이 있기 때문에 그 한두 문제 킬러 문제만 맞추면은 이 대학 급간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가서 시험 치고 또 무슨 뭐 논술 시험이든 뭐든 또 한번 들이대보고 이 짓을 계속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런데 안 와요. 특강을 해서 뭐 어떻게 부른다 했을 때에 무슨 특강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을 때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학과장 3년 전에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애들이 기대만큼 오질 못하고 한 불렀을 때 20명 정도 오면 다행인 거예요. 업계에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딱 이렇게 모시잖아요. 한 100명 넘게는 와야 될 것 같은데 한 20명? 뭐 하고 있느냐? 대치동 갔어요. 대치동 가서 뭐 N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건 이제 1, 2학년 애들이 돌고 있거나 아니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한다는 게 고시 준비하거나 무슨 CPA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틀에 박힌 시험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계속 목숨을 걸어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뭐 보통은 문과 같은 경우는 로스쿨 법대를 가잖아요. 그럼 한 번에 가면 거기서 열심히 하면 다행인데 가서 지방에 뭐 법대를 간 다음에는 붙어놓고 또 반수를 해요. 어디로? 인서울 법대를 가야겠다. 인서울 법대를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그 다음 해에. 근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반수를 해요. 스카이 법대를 가야 되겠다. 스카이 법대 간 다음에 또 반수를 해서 서울 법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요? 계속 붙어놓고 N수하는 그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자원 낭비가 이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만저만 아니고 정말 그 의대를 가서도 이번에도 그 현상 나오잖아요. 지방의대 붙어놓고 인서울의대 가겠다고 반수를 하는 거예요. 인서울의대 간 다음에 스카이 뭐 의대 가겠다고 또 반수를 하고, 이 짓을 계속 뺑뺑이 돌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이제 50대가 되고 보니 대학 좋은 데 나온 친구들 중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분명히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나이 때 돼봐서 중요한 거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30년 동안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형편과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학벌보다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지금은 학벌의 모든 걸 다 걸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에 올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당했다. 국민들 전체가 혹은 그 어린 애들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혹은 태어나서 말할 때부터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네. 그 학원 선생님들이 애들 교육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지독하게 시켰다.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학 학벌로 우리나라에서는 살아가는 게 다 좌지우지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빠져나오도록 그 가스라이팅을 디톡스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작업이 지금 대학에서 커리어 센터에서 해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네. 하나 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성대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아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대도 지금 말씀드렸던 무슨 1학기만 학생이 나오고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들이 대학들마다 다 있죠. 우리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서울대, 경영대나 뭐 이런 데도 서울 공대조차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에서도. 그렇죠. 이게 계속적으로 걔네 의대 가지 못해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공학과건 뭐건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다 붙어서 그냥 반수하고 그런데 그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생각으로는 의사해서 돈을 버는 거는 뭐 일반 개인 중산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돈을 버는 거긴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이제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친구들이 큰 돈을 벌려면 그거보다는 제약 사업에 투신해 가지고 제약의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러면 벤처를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하면 완전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회 구조적인 탓을 많이 하긴 하죠. 뭐 해봤자 뭐 우리나라는 벤처가 안 되고 뭐 이 재벌들이 다 뭐 2세 3세가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우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그 좌절감 그런 거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쳐. 그렇지만 그 시스템 그대로 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변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발굴해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사람들이 그 꿈을 못 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거. 가스라이팅이 지독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의사 돼서 돈을 벌으면 그냥 중상층 아니에요? 중산층? 그러니까. 근데 소위 말하는 정말 큰 내가 사회적 성공을 거둬서 엄청난 걸 한번 하려면 확률은 적지만 사실은 사업에 투신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소위 말하는 큰 돈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중간급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중간급만 가면 어떻게든 될 줄 알고. 근데 내신 시스템으로 크다 보니까는 그냥 중간보다 살짝만 나으면 돼 하는 그 마인드셋이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우리 옛날 저거네. 야, 그 튀지 마. 모난돌이 정맞아. 그게 약간 그 옛날에는 함부로 까불지 마는데 지금은 약간만 잘하면 돼. 너무 튈 필요 없어.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네요. 그렇죠. 평생을 애들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 때보다도 튀는 애들이 더 찾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내신 시스템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다 잔디 깎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선생님들이라든가 뭔가 관리하는 사람들 눈에 밖에 나지 않도록 그 사람한테 딱 최적화돼 가지고 평균보다만 나으면 되는 선에서 딱 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적화돼 있는 그런 애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깨는 작업이 필요해요. 깨는 작업이. 지금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잔디 잘하듯이 잘하고 있다. 내신 관리라는 게 대단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평등, 기회균등 이런 건 숭고한 목적은 알겠는데 너무 극단으로 갔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내신 시스템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평균만 밟아 올라서면 된다는 그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게 기업으로 오면 저는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데 기업의 혁신성은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혁신이야말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라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따라가 보면 저는 뒷다리 잡지 마, 뒷목 잡지 마. 이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예전에 이건희 회장 시절에 잘하는 놈 잘하게 내버려두고 그죠. 93년인가요? 프랑크푸르트 선언 해가지고 잘하셨었죠 그때. 그리고 좀 느린 사람 느린 대로 이렇게 가게 하고 대신에 잘하는 사람 뒷다리 잡지 마.
그냥 하게 nep둬. 예. 그래 잘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예. 걔네가 그래서 뭐 한 명의 천재가 예.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어. 말씀하셨었는데, 그죠? 그게 실현이 됐을까? 아니 삼성이 그동안에 그렇게 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끌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인재들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은 잘 그죠. 모르지만 그런 인재들이 이탈을 많이 한 거 아닌가 하는 갈수록 그런 그렇죠. 우려들이 많은데 우려가 되는 거고, 이 시스템이면 아예 그런 인재들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좀 튈만하게 대단히 똑똑할 만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의대 쪽으로 다 몰려갔다라는 의심이 들어요. 등급이 잘 나오거나 1등급이 쫙 나오잖아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애가 의대 가서 답답하지 않을까? 그게 가스라이팅의 효과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최고로 이 전국 1등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브레인워싱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김일성 대학에 뭐 북한의 천재들 갔을 거 아니에요. 왜 갔겠어요. 그죠? 그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브레인워싱 돼가지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봐요. 의대로 쫙쫙쫙 가가지고 그냥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데,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앞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너무 겁을 많이 집어먹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면 모험심이 좀 약한 것 같긴 하고 다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똑똑하다는 애들이 듣는 그 강의 들어보시면은 인생 뭐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점수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러면 꿈은 건물주네. 그러니까 건물주 해야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세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스라이팅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까 하는 거가 지금 관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50년 정도 살아보니까 무슨 제도를 만들 때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좋아 보여 하고 뭔가 제도를 만들어. 예를 들자면 지금 뭐 평등 시스템. 근데 시간이 지나서 딱 보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시스템이 그 당시엔 되게 좋은 의도로 했으나 그렇죠. 이게 완전히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그렇죠. 족쇄가 되는 거죠. 과거 시스템도 그렇잖아요. 1000년 전에 만들 때는 야, 평등, 기회균등 다 같이 시험 봐서 딱 하면은 뭐 어느 출신이건 간에 관료가 될 수 있어. 출세할 수 있어. 좋았잖아요. 이노베이티브하고. 근데 몇백 년 지나면서 그거가 족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공산주의 자체도 이론적으로는 되게 아름다운 이론일 수 있죠. 다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다 같이 사실상은 결론은 다 같이 못 먹고 못 사는 걸로 바뀐 거니까. 평등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지금 제도의 모순이 일어나 버렸고, 그다음에 그걸 개혁할 의지도 뭐 없고, 뭐 관료 사회라고 하는 게 이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새로 뭐 개혁을 하느냐. 그것도 못하죠. 왜냐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욕먹을까봐 뭐 못 움직이고 앉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서서 뭐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한데요. 인재들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그죠? 뭐 탑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뽑아봤자 모험심 있는 애들 별로 없을 수밖에 없고, 있을 만한 애들이 다 깎여져가지고, 저희도 교수님들 중에 벤처하는 분한테 여쭤보면은 그래요. 이 좋다는 학교에 있는 애들한테서는 벤처 일하는 거 같이 하기 힘들대요. 왜냐면은 정해진 교과서적인 뭔가 정해진 틀에 의한 거가 아니면은 지시사항 내지는 뭐 어떤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서 내가 잘 인정받을 거, 그거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지방대나 아니면 다른 그 랭킹 낮은 대학교 애들을 뽑아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재밌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런 재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네는 차라리 뭐 수능 점수 같은 거 포기하고 뭐 2판 4판으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재미가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시스템 이게 많이들 논의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될 때가 됐지 않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답답해 죽겠네. 저는 답답한데 일단 저희들 대학에서는 커리어 센터 같은 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렇게 보시면은 저도 미국에서도 이제 한번 가르쳐 봤었고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그 다음에는 MBA를 미국에서 이제 지내봤었고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가르쳐 봤었는데 김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커리어 센터가 있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인턴십 같은 거를
제때제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원활하게 유통을 시켜줘요. 그리고 현업의 선배들이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특강도 하고 애들 뽑아주고 혹은 뭐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지금 빈자리가 어디 나는데 너 와서 일할래? 내지는 뭐 내 친구가 어디에 뭐 빈자리가 났다는데 너 한번 지원서 내볼래? 내가 레주메 토스해줄게. 이 정도 선에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무슨 부정부패도 아니고 돈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서로 하이하고 인사하고 그냥 프로페셔널 대 프로페셔널로서 정보 교환하면서 토스해 주는 거. 말하자면 인생 여행길에 어떤 지점이든지 가서 이제 먼저 그 지점을 통과한 사람이 좋은 선의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대학교에서 많이 해주고요. 그것도 학생 인재개발센터가 있어요. 대학 전체 인재개발센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단과대학 있잖아요. 경영대면 경영대, 공대면 공대, 뭐 인문대면 인문대, 거기마다 이 커리어 센터가 있어서 과별로 선후배들이 네트워킹이 되도록 좀 해줘야 돼요. 그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아비규환 속에 야,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으면은 내가 의사가 되지. 그러면서 의사 쪽으로 막 가거나 의대 반수를 하든가 아니면 수능 반수를 계속 하든가 뭐 이래야 저래야 무슨 뭐 학교 이름밖에 없나 봐 그러면서 포기를 하고서 그냥 연수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문들이 와가지고 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동문들이 꼭 무슨 뭐 전국 1등 뭐 무슨 고시 1등 혹은 뭐 이런 삐까뻔쩍한 1등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작은 중견 회사라도 좋으니까는 내가 지금 졸업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일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힘든 것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고 보람되고 좋은 걸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정보를 접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 정보가 없으니까는 ambiguity aversion이라고 그래요. 이 전문 용어로는 뭐냐면은 모호한 거를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중견기업이 좋다 그러고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있다는데 그쪽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걸 선배가 직접 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니까 애들이 자포자기하고서는 이 나라 시스템은 학교가 뭐 탁벌이 단가 봐. 그러니까 나는 뭐 다시 또 엔수 학원 갈래 이러면서 가게 된다는 거. 다시 또 그쪽 가게 된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게 저 학창 시절에도 이제 그때도 뭐 당연히 학벌주의가 있었고 저는 졸업하면서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학벌주의는 없어지겠구나. 현대 사회가 되고 그 첨단 기술 사회가 되면 학벌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겠다 했는데 방치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화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네요. 상황이 악화됐네요. 그나마 그 중에서 또 랭킹이 좀 변한 학교들이 있어서 저는 희망을 겁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모호성 회피를 없애줄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지 자기 선배님들이 이렇게 와서 후배들 챙겨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고맙잖아요. 사람이 와가지고 만나주고 우리 회사 이래 저래 이 업계가 어떻더라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분이 우리는 이런 훌륭한 그 케어해주는 선배님들이 있어. 대단한 그런 삐까뻔쩍한 분 아니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케어해주고 와주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애들이 우리 대학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이 태부족이다 지금. 왜냐하면 이 인재개발센터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한 대여섯 분이 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케어해줘야 될 학생들이 2만 명 있어요. 역부족이에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단과대학별로 이걸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싱가포르도 그게 되고 있고 원활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고 동문들도 나가서 이 계속적으로 자기네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성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학교에 기부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한 100년에 걸쳐서일지 모르지만은 한 수십 년 걸쳐서 동문들 기부하는 걸 통해서 그 학교가 쫙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도 보면은 그 동문들 기부금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추진해야 되고. 근데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걸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안 돼요. 말하자면은 무슨 뭐 그 총장님들부터 시작해서도 총장님 그 임기가 4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학장님들 하시잖아요, 단과대학에.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2년 혹은 4년 동안에 뭔가 단기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면은 관심을 두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 실적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저는 이걸 좀 생각합니다. 좀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학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의대 쪽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식인 양성을 해주는 네. 대학이 제 역할을 지금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언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은 원죄가 있기는 해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대학이 생긴 이후로 언제 대학 교수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 우리 시대 때 무슨 뭐 놀구 대학, 먹구 대학이었다 하는 그 피해 의식, 옛날에 그랬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학의 상황이 옛날부터 열악했었고 그런 안 좋았던 그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회의가 많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지식의 전달, 지식의 발전하는 그런 발전소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수입처, 그러니까 박사 공부를 할 때만 열심히 유학 가가지고 박사만 열심히 했지 외국 대학에서 돌아와가지고 공부한 게 뭐 있었냐라고 회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 도기님도 그러시고 이 학부 때 내가 도대체 교수들한테 혹은 대학에서 내가 배운 게 뭐가 있냐, 그냥 나 혼자 자습했거나 내가 그때도 학원 가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했지 대학에서 배운 거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젊은 교수님들 저희 세대부터 해서 보면은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서 우리도 그런 지식 생산하는, 첨단의 지식을 생산하는 그 공동체로서, 글로벌 지식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좀 하자라고 생각하고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N수를 자꾸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면은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교수들이. 많이 빠져요. 정말 많이 빠져요. 그리고 저희도 막 글로벌 뭐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해가지고 대단히 특강사 모셔놔도 그런 그 업계랑 산학 협동이랑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런 장을 마련해도 네. 참여하는 정도가 저조해져 버리니까는 기운 빠지죠. 그게 이제 2019년 그걸 제가 이제 학과장 하면서 글로벌 경영 학과장 하면서 대단히 힘들었던 점이 그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2020년 지나가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애들이 참여도가 좀 높아졌어요. 외부 특강 온다 그러면 한 50명에서 뭐 60명 넘게 오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100명까지 오기도 하고 이래 천천히 이제 변하더라고요. 당장 어떻게 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참을성을 있게 계속적으로 푸시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제가 대학은 뭐 가리지 않고. 저야 뭐 네. 우리 증시각도기님 당장 초대해서. 다른 쪽 마련해야죠. 다른 학교도 네. 필요하시면 저는 네. 딴 건 몰라도 네. 학교는 제가 꼭 고상으로라도 네. 아직 멀지만 않으면 꼭 좀 와주십시오. 네네. 그래 좀 애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 한국에서 예. 사실은 이제는 교육 예산이 결코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교육 예산이 적었다고 하는데 근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네. 중고등학교나 이런 어린 쪽으로는 예산 편성이 많이 잘 돼 있는데 대학 쪽으로는 예산 편성이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맞습니다. 이제 와서 나이 먹고 보니까 예.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은 네. 그 과정은 좀 애매하고 애들끼리 어울리는 과정들이 기억에 남고 중고등학교 때는 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네. 제대로 된 공부는 대학 가서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 뭔가 어떤 학문의 장을 열어주기 위한 지원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더 맞습니다. 많이 배정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부 예산이 이 중고등학교 쪽에 묶여 있어요. 그것도 한 수십 년 전에 그쪽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만든 게 그랬겠죠. 네. 나름 그때는 혁신적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게 족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는 방치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반값 등록금 네. 벌써 16년째 이제 17년 돼 가거든요. 그 얘기는 그냥 버렸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냥 어느 회사든 투자를 안 한 상태로 그냥 16년째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투자 안 하고서 16년째 그대로 있다. 망했겠죠. 네. 그죠? 모든 회사가 지금 투자를 올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대학이에요. 대학 교수님들도 뽑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아, 월급이 적어져서 예전에 그렇죠. 뭐 싱가포르에서 받던 거에 비해서 벌써 3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네. 뭐 홍콩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해요.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안 뽑혀요. 지금 교수님들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고스란히 여러분. 뭡니까?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는 거고 그 투자 액수 자체가 교육부에서 이걸 왜 자산 배분을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초등학생 한 반에 그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예.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쪽에다 넘기는 게 그쵸. 당연할 것 같은데. 예. 모르겠어요. 여기 중고등학교 쪽은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대학 쪽으로 대폭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싱가포르의 NTU, NUS 각각의 대학에 보면은 1년 4조 5천억에서 5조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그 정도가 되는 게 학교 한 개가? 학교 한 개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연봉도 교수 연봉도 미국의 하버드나 이런 데 못지않게 줍니다. 팍팍 줘요. 우리나라는요. 저희 대학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많은 거고 삼성에서 매년 1,000억 정도씩을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5조 대비 1조 2천억이라 그러면 4분의 1? 이런 얘기예요. 다른 기업들에서도 많이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지금 웰컴입니다. 주신다 그러면은. 그죠? 근데 정말로 그런 그 투자가 너무너무 태부족이다. 그거를 교육부에서 상당 부분 재할당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거를 왜 안 해주시나. 저희들은 섭섭하죠. 글로벌 경쟁하려면서요. 아니 그러면은 국립대학도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약간 사립이니까 조금 그럴 수 있다 치고 네. 서울대 같은 경우 한 2조 5천억 정도 3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전히 싱가포르의 NTU보다 절반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학생 숫자가 작아서 그런 거 학생 아니에요? 숫자나 아니죠. 그냥 그 부지나 학생 숫자나 이런 규모도 다 비슷해요. 그거에 비하면은 대부적으로 아직 투자가 덜 되고 있다. 이래놓고서 국제 경쟁하라 그러니까는 국제 경쟁하는 방법이 그러면은 QS 랭킹 거기에 랭킹 차트에 맞는 그 지표에 맞는 것만 막 해주다 보니까는 안전한 리서치만 해요. 반도체에서도 안전한 리서치만 하다가 지금 저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공 확률 대단히 높은 것들만 해가지고 퍼블리케이션 숫자만 높이는 그런 연구들을 장려하게끔 돼버렸어요.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은 바입니다. 정말 리스크 테이킹하고 뭐 아니면 또 식으로 하는 그런 리서치들 그거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얼굴 갖고서 리서치하는 거 이게 뭐 아니면 또거든요. 그 다음에는 음성 갖고 하는 것도 뭐 아니면 또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갖고 연구재단에다가 연구재단 그 비용 좀 저희 이 지원 좀 해주세요라고 중견 연구자 연구비에다 지원해봤어요. CEO의 음성을 디지털 분석해가지고 그 지도자의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비어를 연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CEO들 직접 만나서 우리가 뭐 혈액 검사할 수 없고 테스토스테론 뭐 침 검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 바쁜 분들 어떻게 붙잡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의 인터뷰 파일 갖고서 디지털 분석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경영학과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가지고 딱 올렸더니만은 그 연구재단에서 나온 피드백이 뭐냐? 그 CEO 분들의 혈액 채취를 할 것이지 왜 음성 분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리젝트. 날려버려요. 혈액이 아니 오히려... 지금 내가 거의 프로포설 낼 때에 혈액 검사할 그 CEO들이 너무 바쁘셔서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요. 라고 분명히 썼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혈액보다는 아니 혈액으로 뭘 어떻게 알아? 그게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니까. 혈액은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 태도, 목소리, 확신성 뭐 이런 거 그다음 표정.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가는 거가 그런 그
음성에서 보이는 심리적 상태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거가 쓰여가지고 그걸로 거짓말 정도를 측정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빅데이터 갖고 이게 음성 파일 갖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중견 연구자에 딱 냈더니만은 거기 피드백 나온 게 제 걸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음. 뭐 그냥 혈액 채취할 것이지 왜 음성 이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감. 그러면서 그냥 리젝트를 놔버렸어요. 사실 그 콜린스가 그 리더십의 종류에서 5등급을 나누면서 네. 그러니까 뭐 잭 웰치를 한 4등급으로 나눴고 진짜 5등급 최고는 자기가 어떤 강성을 가지고 어떤 독재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최고 5등급 그 저기 리더십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조직을 한다 했던 게 제가 한 20년 전에 읽어봤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책으로도 나왔던 건데 네. 사실은 경영학과 교수들이 그런 걸 하는 거가 맞는 당연히 거잖아요. 그걸 해야죠.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또 어떤 음성 아니면 음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분들의 텍스트 마이닝 해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말하는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디지털 분석할 기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지원을 인색하게 안 하더라 하는 게 황당하죠. 뭐 이게 뭐 연구 지원 규모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예를 들어 예산이 그 정도면은 네. 그 미국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대학은 원래 뭐 학생들도 뭐 등록금이 좀 미쳤잖아요. 뭐 네. 1년에 뭐 한 2, 3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뭐 학비도 비싸고 근데 네. 연봉도 엄청나서 그 교수들의 연봉도 아마 엄청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네. 뛰어난 교수를 불러 모으는데 가장 큰 유인책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절대적이죠. 뭐 파이낸스 저희 전공 같은 경우는 헤지 펀드를 가버릴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저희 교수들 중에도 지금 성대에서도 프라이빗 에퀴티를 가신 분도 있어요. 뭐 지금도 또 딴 대학에서도 한 분 아마존 미국으로 가신다는 분도 얘기 들었고 대여섯 배가 그냥 불러지니까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녀들 교육 지원이에요. 사실은 여기 와서 애들이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통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오니까. 예, 그러고 나면은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도 뭐 4학년, 2학년 때 왔는데 얘네들 한국 시스템에 저는 갖다가 적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학교 댕겨야지. 근데 여기에서 너무 이제 대치동 교육을 많이 시켰다 보니까는 여기서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행히도 지금 뭐 잘 댕기고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는데 그거가 힘들어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 대단히 많고요. 아니면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기러기 생활하면은 뭐 괜찮지 않겠냐, 뭐 돈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하게 않겠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넘어서시면은 곤란하겠죠. 그분들도.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엑스트라로 그 학비를 위해서 엑스트라 강의를 외부로 돌아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학생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 네. 안타까워요.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 학비 지원 이런 것들이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좀 외국 학교 내지는 외국인 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도 그런 걸 저희들 받았었거든요. 이런 것들 거기선 집 지원도 해줬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기가 힘들어요. 기존 시스템상에서 왜 너만 그렇게 받으려고 들어? 이게 되는 거니까 잔디 깎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교수들이 과거보다 비중이 높은가요? 그렇죠. 안 돌아옵니다. 예, 나오는 박사들은 대단히 많은데 해외에서 뭐 잘 나가고 있는 교수님들 많다는 거는 일견 좋은 면도 있죠. 하지만은 우리나라 대학의 가뭄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들어오는 것이 진짜 큰 문제다. 그 손해는 학생들이 특히 학부생들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서 이제 나이 뭐 한 이제 40쯤 내외 되고 그쯤 중년쯤 들어오면
아무리 해외가 좋고 그래도 웬만하면 한국 오고 싶어 할 텐데. 그죠. 50대, 60대 지나시면은 다들 이제 또 돌아오시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젊은 교수님들은 벌써 있을 때 빨리 가서 바짝 벌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쫙 가서 이제 열심히 하고, 최대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 시스템을 바꿔야죠. 이 시스템을 바꾸고 좋은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 그런 글로벌 탑 리서처들 있잖아요. 네네. 파이낸스 쪽에서도 저희 파이낸스 쪽에서는 이번에 탑 컨퍼런스가 글로벌 탑 컨퍼런스가 성대에서 열려요. 12월 달에 12, 3, 14, 15일 날 이렇게 열리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예요. 네. 그래가지고 탑 저널의 에디터인 분이 와가지고 또 그 대가분들을 다 대거 이끌고 와가지고 컨퍼런스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학자들이 교류를 하도록 만들어주면은 이제 젊은 교수들도 굳이 외국에 안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그런 교류가 되니까 할 맛이 나죠. 다만 연봉을 확 올려주고 대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주면 되거든요. 네네. 네, 그 대우를 안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저 탑 컨퍼런스에 혹은 그 장차 노벨상 받으실 분들은 여기 안 오시는데 어차피 안 오시니까 그냥 여기 포기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거 그거 갖고 여기 와서 재탕해 먹고 살자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그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어요. 네. 많은 그 젊은 교수님들 또 기존에 또 기성세대 교수님들 중에서도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변하고 있어요. 거기에 좀 마중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야, 봅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은 한국을 굉장히 선진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죠. 이제는 이게 또 우리가 또 이게 됐는데, 그죠? 돼가고 있는데 이 학계에서 그걸 좀 딱 좀 맞춰서 해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학부생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연구에서 그러면 뭐 연구 중심으로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학부는 어차피 알아서 똑똑하게 될 건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학부 잘 키운 학부생 하나 열대학원생 안 부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원생도 저는 사랑합니다만은 그래도 학부생들이 잘 커져 나가야지 나중에 업계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산업 이런 걸 발전시키고 글로벌라이즈 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또 기부도 많이 해주고 대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버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는 너무 기부 문화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적죠. 그러니까 학부생들이 내가 학부에 있었을 때 학교한테 받은 게 뭐 있는데 학교가 나한테 뭐 해줬어. 이런 식의 한이 맺혀서 나가버리면은 기부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기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나 학교에 있었을 때 나 여기서 무슨 교수님 덕분에 혹은 무슨 선배님이 와가지고 얘기해줘서 내가 인생이 변했지. 이래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커리어 센터에서도 어떤 교직원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내가 성공했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오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문학 철학을 했지만 항상 인생에서 고마웠던 때는 학생 때. 네. 왜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대학 가서 재밌었거든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가. 그래서 항상 고마운데 그런 그 진짜 그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져야만. 그렇죠. 그 피드백 루프이 장기라서 좀 문제긴 한데 그런 만큼 정부에서 그냥 정권에 상관없이 쭉 꾸준히 이렇게 나가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의대 그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생각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의대 쏠림이라고 하는 거는 절반 정도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의대 하도 많이 쏠리니까 뭐 짐 로저스 씨 같은 분도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그래도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님은 나보러 의대를 가라 그러셨지. 그러나 나는 투자의 뜻이 있어서 투자로 왔어. 라고 그걸 자랑 삼아서 말씀하세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웬만한 중산층 이하에서는 의대밖에 없어.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는 의대를 지원하는 자격 자체가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 이외에 딴 데들은 넘보지 말라고 막아놨어요.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애들도 일단 의치, 한약수 뭐 이런 걸로 쫙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버드를 가든 뭐 하든 이런 것 같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가 많이 힘드니까 슬로우 성장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신에 미국에서는 커리어 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역할들을 이제 대학에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학이 잘 돼야 할 네. 터인데 지금 네. 모두가 이제 그 의사만 되려고 하고 있고 네. 그 N수로 뺑뺑이 도는 거 저는 그걸 N수 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개미들이 그 엔트밀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냐면은 개미들이 막 행렬지어서 가잖아요. 네. 먹이를 찾아서 막 선배 개미를 쫓아서 막 가는데 어느 순간 먹이 찾는 건 제대로 못하고 선배 개미가 지쳐가지고 페로몬을 잘못 분비해가지고 얘가 뺑뺑뺑뺑 이렇게 쳇바퀴를 돌아버린 거야 한 번. 그러면 그 페로몬을 쫓아서 후배 개미들이 잘못 돌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계속 그것만 돌다 보면은 애들이 전진을 안 하고 여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지쳐가지고 거기 죽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뺑뺑 도는 그 풍차 같다고 해서 엔트밀, 개미들이 그 풍차같이 돈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N수밀이 도는 거 아닌가, N수 풍차가 도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학원 선생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이 브레인워싱 뭐라 그랬죠? 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강박적으로 계속 그 수능을 보는 거예요.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고는 뭐 어느 그 습관이 어느 대학원을 가도 또 계속 뺑뺑 돌고 앉았고 의대를 가든 무슨 뭐 법대를 가든 법전원을 가든 마찬가지로 돌고 앉았고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쓰러져 가지고 애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 이건 수면 위로 나오질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뭐 대학도 보면은 왜 1년에 자퇴생이 몇 %다라고 발표하잖아요. 네. 그는 그 자퇴생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자퇴생이란 게 이제 성적이 나빠서 쫓겨났다 자퇴생이 아니라 네. 하래는 공부 안 하고 대치동 가서 반수해가지고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봐서 또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면 밑에 있는 애들 90%는 빠져 있는 거지. 그 통계에는. 그러니까 그 시도하는 애들 그거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어요. 그게 그 네. 자퇴율은 얼마나 되는데요? 자퇴율 지금 뭐 신문에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한다 하는 대학일수록 뭐 10% 5에서 10%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1년에 들어오는 애들 지금 이게 뭐 안전한 대학이 없어요. 어느 대학만 뭐 니네 과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다른 대학 명문대학 교수님들이 그러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지금 말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앉았어요 지금 교수님들이. 나는 교수님들한테 내놓고 말씀하시라고. 쪽팔릴 거 뭐 있냐고. 일단 상처가 났고 그러면은 양성화 시켜야지 곰질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네, 그렇구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는 아주 이제 관상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한국 대학이 처해진 상황들 그리고 N수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의대 지향이 아주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잘 증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붉어져야 상처를 고치려고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작은 그렇죠. 움직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해주신 성균관대 경영학과 파이낸스 전공 파이낸스 우리 김영환 교수님과 함께 한국 대학의 상황들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